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국어 4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화국어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이미 안내했듯이 심화국어 온라인 강의 내용은 정기고사와 연계됩니다.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물로 제출한 형성평가는 심화국어 1학기 수행평가에 5% 반영됩니다. 4차 시 형성평가 제출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절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봅시다. 표절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먼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은 출처 표시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예시는 3차 시 형성평가 과제이기도 했죠.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 예가 떠오르는지, 무엇이었는지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봅시다. 맨 위에 진한 갈색으로 뭐라고 써 있나요? 오늘 배울 주요 내용이니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 표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절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표절을 피하는 1차적인 방법은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일은 저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여 존경함을 표시할 뿐 아니라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162쪽 5번째 줄 하단입니다. 거기에 있죠. 해당 내용을 밑줄 긋고 출처 표시에 의라고 써주세요. 출처 표시의 의의 165쪽 5번째 줄입니다. 올바른 인용을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인용의 원칙 7가지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7가지 인용의 원칙을 먼저 한번 쭉 훑어봅시다.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만 한번 밑줄 쳐보죠.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뭘까요? 직접 인용의 경우, 간접 인용의 경우, 연구자 본인의 연구 성과가 아닌 모든 인용 자료의 출처 표시. 일반적 지식,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웹상,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의 원칙 7가지 중 첫 번째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인용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1항에 제시된 내용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꼬리를 물어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신의 성실이란 어떤 의미일까? 신의 성실이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락을 고려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상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인용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용의 원칙 두 번째는 직접 인용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용 내용이 3줄 이내인지 3줄 이상인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인용 부호에 큰 따옴표를 하고, 여기 보세요. 예시를 보면 됩니다. 큰 따옴표를 하고 그 뒤에 괄호를 하고 글쓴이명, 발의 연도, 그 다음에 인용면을 차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3줄 이상을 길게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3줄 이내였죠? 여기서는 3줄 이상 길게 인용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 단락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인용하는 단락은 글 자체나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고요. 좌우에 여백을 더 들여쓰게 합니다. 보세요. 이게 본문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본문 글이. 여기는 지금 3줄 이상을 길게 인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임을 표시를 했고요. 본문과 인용한 단락의 글자 채도 다르고 글자 크기도 조금 더 작아졌죠. 그 다음에 좌우 여백 더 들여쓰기 했죠. 또한 인용한 해당 페이지를 밝혀 적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접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 명시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간접 인용할 때, 예를 들어서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말 바꿔쓰기 하거나 순서를 바꿨을 때, 혹은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하는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접 인용을 하는 목적은 원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핵심 주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쓴이의 글쓰기 방식으로 글쓴이 자신의 관점을 더하거나 독자가 더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거나 풀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 인용처럼 인용부호나 단락 표시를 하진 않지만 모모의 주장에 의하면, 모모에 따르면 등을 사용해서 인용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용 원칙은 연구자 본인의 연구 성과가 아닌 모든 인용 자료에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한다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견, 비판점, 역사적 사실 등은 직접 인용을 하든 간접 인용을 하든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적 지식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표절의 특징을 학습할 때 이미 언급이 됐던 내용으로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처를 밝혀야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웹상의 자료나 정보 인용 시 반드시 출처 표시입니다. 웹상에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일상화된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교과서 160쪽에서 이미 학습을 했듯이
표절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2조 1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으므로 출처 표시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히 접근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기는 보통 사이트 이름, 발췌 내용, URL 주소, 그 다음에 연, 월, 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매년 심장병으로 몇 사람이 사망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이야기를 할 경우 누군가의 연구를 자료로 제시하며 답한다면 그 연구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겠죠. 지금까지 인용의 원칙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용했음을 표시해야 하는구나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인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처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처 표시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죠. 출처 표시는 크게 각주, 내용주, 참고문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내용주는 글 중간에 인용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은 글의 맨 마지막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차례로 살펴보죠. 먼저 각주의 예시입니다. 본문이 있고 페이지 하단에 출처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가 본문이고요. 보면은 하단에 출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주의 예시입니다. 본문 중간에 본문이죠. 여기 본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인용한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의 예시입니다. 글의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자신의 글에서 인용한 문헌들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앞에 애들의 출처를 정리해 놓은 화면이니 참고 바랍니다. 앞선 예시를 통해 출처 표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나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출처 표시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출처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글을 쓸 경우 자신이 관여하는 학문 분야나 논문 혹은 글을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출판 매뉴얼을 먼저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출처 표시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저자명, 책명, 그 다음에 출판사항. 이제 보통 출판사항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는 요소라고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서 164쪽 6번째 줄 끝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밑줄 긋고 옆에다가 정당한 인용의 요건, 정당한 인용의 요건이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표시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164쪽 8번째 줄 끝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그 관련 부분에 밑줄을 긋고 공정한 인용의 요건이라고 정리해 주십시오. 연구자는 보통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이때 연구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이 어떤 형태일지라도 초고든 책이든 논문이든 보고서든 글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자가 그 결과물의 유일한 그리고 독창적 저자이며 그가 다른 사람의 텍스트나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학문적 관례에 따라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윤리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용 표시는 왜 해야 하는지, 출처 표시의 종류와 구체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절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료별 구체적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행본을 인용하여 그 출처를 표기할 때는 글쓴이의 이름,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출판사, 괄호하고 출판 연도를 표기합니다. 글 중간에 인용한 자료, 여기선 내주 표기라고 얘기를 하죠. 내주를 표기할 경우는 괄호하고 글쓴이 이름, 출판 연도로 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번역서를 표기할 때입니다. 번역서의 경우 글쓴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누구누구 옮김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번역서의 제목, 출판사, 괄호하고 출판 연도. 얘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글쓴이 이름, 옮기니 누구누구 옮김, 그 다음에 책의 제목,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내주 표기는 단행본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 간행물에 실린 논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먼저 글쓴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의 이름, 그 다음에 제 몇 권, 몇 호, 괄호하고 출판 연도, 마지막으로 여기에 인용면 순으로 표기합니다. 내주 표기 시에는 화면과 같이 인용면이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는 신문명을 쓰고 괄호하고 연, 월일을 표기합니다. 이때 기사면수는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글쓴이와 글 제목을 추가로 밝힐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한번 살펴봤죠. 인터넷에서 자료 인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URL을 표기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글쓴이 또는 서버 관리 주체 이렇게, 그 다음에 자료명, 그 다음에 해당 URL, 그래서 괄호하고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자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전유입니다. 사전유를 인용하여 출처를 표기할 때입니다. 인쇄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이름 그리고 항목을 표기합니다. 이렇게요. 구체적인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표기한 다음에 출판사와 출판 연도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전을 인용할 경우 사전 이름, 그 다음에 항목, 여기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온라인 사전 이름을 표기하고 쉼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화면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잡지를 인용한 경우입니다. 잡지명을 쓰고 괄호 한 후에 잡지, 발간, 연월일, 그 다음에 제 몇 호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신문과 마찬가지로 기사 면수를 따로 밝히진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및 이미지의 출처를 밝힐 경우 원 저작물의 저자 이름을 표기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사진 및 이미지가 인쇄물의 형태이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인용하는 경우는 화면에 설명을 실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아두십시다. 교과서 168조 활동하기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함께 교과서를 펴놓고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출처 표시에 주로 사용되는 문장 보호의 종류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보게 되는 문장 보호죠. 이러한 문장 보호의 이름이 뭐고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호와 두 번째 문장 보호는 출처 표시를 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문장 보호입니다. 이 문장 보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호는 겸납표입니다. 단행본의 제목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제목만 봐서 논문인지 책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문장 보호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호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뭘까요? 어떤 문장 보호일까요? 혼납표입니다. 보통 논문의 제목을 쓸 때, 단행본의 소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이 문장 보호의 이름은 뭘까요? 그쵸. 큰 따옴표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하거나 보도문의 제목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네 번째 문장 보호는 홑 화살 괄호입니다. 혼납표와 기능이 대체로 동일하며 신문의 이름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무슨 일보 이렇게 신문의 이름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문장 보호입니다. 다음으로는 뭘까요? 이거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평상시에 또 많이 보죠. 소괄호입니다. 본문 내에서 내용주처럼 출처를 간략하게 표시할 때 활용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문장 보호는 이름이 뭘까요? 여섯 번째 문장 보호와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 보호는 좀 다릅니다. 형태가. 네. 우리는 지금 이 여섯 번째 문장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쌍반점입니다. 본문 내에 출처를 간략하게 표시할 때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들을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쌍반점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문장보, 요거는 쌍점입니다. 본문 내에서 출처를 간략하게 표시할 때 표제, 그 다음에 부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발행 연도, 인용 면수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출처를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장보호와 기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두 번째, 저작권과 매체 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된 형성평가 4를 풀어서 3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